안녕하세요. 순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폐섬유증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근에 이 질환에 관한 반가운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약을 복용하면 특발성 폐섬유증의 사망 위험이 낮춰진다는 기사였는데요. 폐섬유증의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소식은 내용 그 자체도 반가울 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제가 폐섬유증 환자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이 질환의 관리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어떤 기사 내용이었냐면 고지혈증 치료제인 에제티미브를 사용했더니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사망 위험률이 최대 62%가 낮아지더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빅5 병원이죠. 세브란스에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529명을 대상으로 에제티미브란 약과 고지혈증 약입니다. 그리고 현재 특발성 폐섬유증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약인 피레스파를 비교 관찰했더라고요. 연구 방법은 에제티미브란 고지혈증 약만 투여한 그룹 하나, 그 다음에 에제티미브랑 플러스 피레스파를 같이 투여한 그룹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피레스파만 투여한 그룹,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눠서 실제 환자에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피레스파 없이 에제티미브만 투여한 그룹의 성적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이 에제티미브랑 피레스파를 병용 투여한 그룹,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성적이 낮았던 그룹이 피레스파만 투여한 그룹이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죠. 사실 이런 연구 결과 방향은 평소에 제가 이 질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소견과 상당 부분 일치했던 이유로 기사 내용이 너무 반갑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자마자 폐섬유증 환자분들에게 언젠가 이 내용은 한번 꼭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폐섬유증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질환은 물기를 잔뜩 머금고 있어야 할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스펀지 같은 간질 조직이 수분을 잃고 말라버리면서 딱딱하고 퍼석퍼석한 형태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의 간질 조직에 수분을 공급하는 양대 산맥인 혈액과 점액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동시에 이런 흐름을 스테이크로 치면 바싹 굽는 게 아니라 육즙을 잘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도 비유를 해드렸던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오시면 손톱을 꼭 봅니다. 단순히 진행을 해서 손톱에 곰봉지 현상이 있다 없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곰봉지가 올 정도가 되면 사실은 만성호흡기 질환에서는 이미 너무 늦었을 때가 많거든요. 그것보다는 손톱의 색깔이죠. 허연지 아니면 예쁜 분홍색인지, 또는 금이 실금이 갔는지, 또는 손톱 주변의 피부, 각질 같은 것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훨씬 더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동시에 손가락 굵기 같은 것도 같이 살펴봅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띄워 드릴 건데요. 이분들의 손톱이 상당히 허옇다는 느낌이 들죠. 어느 순간부터 금이 이렇게 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 이 손톱, 손 조직 주변에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손끝이 계속 각질이 생긴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쭉 띄워 드린 이제 자료 화면을 살펴보시고요. 자, 물론 나이가 들면 어느 누구나 노화의 흐름으로 혈액순환이 젊었을 때보다는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정상적인 흐름보다 훨씬 빨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손톱을 보는 것은 단순히 손 관리를 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장에서 보면 가장 먼 끄트머리죠. 심장에서 가장 먼 쪽까지 영양과 혈액을 제대로 보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영상의 서두에서 소개를 해드린 기사죠. 그 내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고지혈증 치료제인 에제티미브가 폐섬유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자가포식의 활성화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가포식이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수명이 있죠. 그런데 세포가 죽게 되면 그 찌꺼기를 다시 흡수해서 에너지로 재활용할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잘 분해해서 씻어내야 되는데, 폐섬유증 환자는 그걸 혈액이 하겠죠. 그런데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이 과정이 원활치 않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말초 조직과 혈관 쪽으로 쉽게 말하면 때가 끼겠죠. 제가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는 꼭 심장질환의 여부, 즉 스텐트 삽입을 했던 적이 있는지, 협집증 관련해서 약을 먹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는 고지혈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 또 물어보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고지혈증 약은 꼭 잘 챙겨 드십시오라고 안내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봅시다. 지질 수치가 높아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질까요? 아니면 맑고 깨끗해질까요? 그렇죠. 지질 수치가 높으면 끈적해지겠죠. 자, 그러면 끈적해진 혈관은 아주 가늘어진 말초 혈관을 쌩쌩하게 잘 돌까요? 아니면 유속이 떨어지면서 혈액 순환의 속도가 느려질까요? 답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해야 될 정도로 혈관이 막히고 좁아진 분이 있다고 칩시다. 이번에 스텐트를 삽입한 그 혈관만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는 과연 다 깨끗하고 정상적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굵은 혈관이라서 그 혈관은 다행히 스텐트를 삽입해서 그나마 벌려줄 수 있었던 것이지, 나머지 가는 혈관도 사실은 상당 부분 좁아지고 신축성이 떨어졌을 겁니다. 제가 손톱을 보는 것은 바로 환자분들이 말초까지 혈액을 보내는 성능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가 폐섬유증 예후관리에서 양대산맥이라고 표현을 했던 혈액과 점액에서 혈액이 도는 힘을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손톱을 보는 것이고요. 말초, 땀이 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점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혈을 보는 설진입니다. 진료실에 폐섬유증 환자가 딱 들어오셨는데 두상도 크고 목도 굵어요. 그리고 손가락도 보니까 마디가 굵어요. 눈빛도 딱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손톱은 허옇다. 그리고 혀를 봅시다 했는데 혀가 허옇고 백태도 두껍게 끼었네. 자, 이런 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런 분들은 원래는 건강하게 태어났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젊었을 때는 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면서 몸을 갈아 넣은 거죠. 자기 사업하면서 미친 듯이 일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그런데 바쁘다 보니 건강을 믿다 보니 운동 등의 자기 관리는 한동안 소홀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쌓이고 보면 어느 순간에는 몸은 결국은 지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도 생기고 심장에 짜는 힘이 약해지면서 말초까지 혈액을 보내는 힘이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얼굴로는 열이 많이 올라오면서 입도 바짝 마르고 점액 부위 분비도 약해지잖아요. 이럴 때 폐의 간질 조직은 점점 탈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간혹 폐섬유증을 폐암보다 무서운 질환으로 언급을 하는 기사 등을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질환을 폐암보다 무섭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폐암은 정말 은밀히 진행을 해서 나도 모르게 3기, 4기까지 진행을 해서 뼈나 뇌로 전이가 된 다음에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손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런데 폐섬유증은 본인이 그동안 몰랐던 것이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티가 납니다. 즉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포인트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 흐름을 예측하고 최대한 막아낼 수 있다는 말인데요. 바로 그 포인트가 기침과 체중 감소입니다. 폐섬유증은 간질 조직의 탈수가 생기는 과정에서 여기가 굳을 정도가 되면 그 위쪽인 이 부분도 같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섬유증 환자분들을 보면 입이 마르다는 표현과 함께 이런 것들 자주 하는 분들도 많고요. 누런 가래와 객혈 등은 없는데 마른 기침은 자주 하고, 끈적한 흰가래가 끼어서 한 번씩 이걸 흰가래 계속 뱉어냈다, 이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미리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시작되는 시점에서 딱 잡아놓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이 단계를 그냥 목감기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역류성 식도염 또는 후두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분들이 많은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제가 불과 지난주에도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참 좋을 폐섬유증 환자 한 분을 실제로 본원에서 뵀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본원에 오셔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제 진료를 보게 되셨는데요. 처음에 들어오시면 제가 환자분을 대략은 살펴보거든요. 나이와 체형, 눈빛, 다부진 느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전형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의 느낌이었어요. 실제로도 이제 사업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속으로는 CT를 열어보면 아마 특발성 폐섬유증의 음역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오신 CT를 살펴보니까 CT에서 확인되는 섬유화의 정도가 가벼운 편은 아니었지만 전형적인 특발성 폐섬유증의 간유리 음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에게 아마 대학병원에서 아직은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큰 범위에서의 진단을 내리셨을 듯하고, 특발성 폐섬유증일지 아니면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일지는 시간을 두고 관찰하자고 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딱 그대로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대병원에서 계시다가 건대병원으로 옮기셔서 진료를 하고 계신 노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신데, 환자분 잘 본다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현재 건대병원을 다니고 계신 그 환자분에게도 무리한 투약보다는 일단은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노련하게 잘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환자분은 최근 들어선 기침도 조금씩 생기고 오르막을 가면 다소 숨이 찬 느낌이 생겨서 본원을 가봐야겠다 싶어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환자분의 문제가 될 부분을 발견한 것은 CT가 아니라 CT 다음에 살펴봤던 옥시미터를 확인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CT 등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제 원장실에 있는 옥시미터로 산소 포화도와 맥박을 재는데, 이분이 산소 포화도는 98% 정상이었는데요. 맥박이 50배 정도로 뛰더라고요. 제가 관련 자료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맥박이 50회라는 수치는 만약에 이 환자분이 제 눈에 처음부터 비실비실해 보였다면 제가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냥 원래 몸이 약한 분들이면 저혈압과 함께 이렇게 맥이 약한 분들도 있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도 이럴 수 있고요. 그런데
이분은 전혀 그런 타입은 아니었어요. 약골 타입이 아니라 근육도 없는 체형이 아닌데 맥이 이렇게까지 서맥? 자, 이런 경우는 심장에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은 박동이 들쭉날쭉한 것도 아니고 맥이 다 거의 50에서 55의 수준으로 딱 맞춰져 있습니다. 혹시 인공심장 박동기나 제세동기 등을 삽입하신 것이 없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예전에 협심증 비슷한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에 고지혈증 약과 함께 그 약을 꾸준히 먹고 있다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지혈증 약은 꾸준히 드시되 심장질환 관련된 약은 처방받은 대학병원에 가셔서 한번 조정을 의뢰해 보는 것도 어떨까요? 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폐섬유증의 관리에서는 너무 높은 빈맥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너무 낮은 섬맥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폐섬유증 환자분들 중에서 보통의 경우는 섬맥보다는 빈맥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폐섬유증의 진행 과정에서 빈맥이 나타날 때 특히 주의하라는 말씀을 기존에 많이 드렸었죠.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빈맥뿐만 아니라 이 질환에서는 맥이 너무 느리게 뛰는 섬맥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 몸의 구석구석까지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맥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너무 높은 고혈당은 당뇨병이라는 질환을 야기하지만 또 너무 낮은 저혈당은 그 즉시 쇼크나 사망을 일으킬 만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맥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힘있게 뛰면서 혈액을 보내줘야 폐의 입장에서 보자면 말초의 간질조직까지 촉촉하게 혈액이 들어오면서 유지가 되는데 심장질환 등 때문에 맥을 인위적으로 낮춘 상황에서는 심장 자체는 부정맥 등의 위험 상황으로부터 보호가 되겠지만 이 몸 전체로 보자면 혈액이 도는 힘 자체는 상당히 다운된 약해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간혹 맥박은 낮을수록 좋다 또는 섬맥이 장수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젊을 때 운동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젊을 때 운동선수처럼 근력운동, 심폐지구력 단련을 극단적으로 많이 한 사람은 이 한 번에 짜는 심장의 박출량이 워낙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맥박수에서도 몸에 필요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즉, 한 번에 이렇게 꽉꽉 제대로 짜면서 혈액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몸에는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심장은 많이 안 뛰어도, 자주 안 뛰어도 되니까 에너지 소모도 덜하고 좋겠죠. 그런데 심장이 이렇게 힘있게 꾹꾹 짜는 상황이 아닌데 맥박만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이런 사람이 기존에 고지혈증까지 있어서 혈액이 끈적끈적하기까지 하다면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장의 생명 유지에 중요한 뇌와 심장같이 굵은 혈관을 가진 곳으로는 혈액이 공급이 되겠지만 이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장기나 말초혈관으로 혈액 흐름은 뚝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호흡기 점막에서의 점액의 분비가 약해진다거나 점액의 소모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촉촉하고 말랑말랑하던 폐의 간질 조직은 탈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폐섬유화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패턴입니다. 오늘 언급드린 이 환자분 외에도 반년 정도 전에도 이런 비슷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폐섬유증 환자분들을 맡아서 진료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간질 조직으로의 혈액순환과 점액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온욕을 병행해서 꼭 시키는데요. 이분이 온욕을 조금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 아예 못하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이제 다음에 오실 때 여쭤보니까 심장을 때릴까봐 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심장을 때린다고 겁이 난다, 이게 무슨 표현이지 싶어서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이분이 심장 문제, 심장의 부정맥 때문에 제세동기를 몸 안에 이미 삽입을 해 놓으신 상황이더라고요. 응급실 같은 이제 상황을 보여준 드라마를 보면 간혹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진 환자분들에게 의사분들이 몇 볼트 한 다음에 뭐 100볼트, 200볼트 한 다음에 의사분들이 꽝 해서 심장에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살리는, 죽은 환자를 다시 살리는 디시쇼크이라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몸 안에 제세동기를 삽입해 놓는 분들은 빈맥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정신을 잃은 환자라면 이렇게 디시작 충격을 못 느끼고 일어나겠지만 이 환자분은 맨정신에 이런 과정을 두세 번 겪고 나니 맥박이 조금만 높아지면 완전히 패닉에 빠지시더라고요. 온욕을 하면 말초의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평소에 60회던 맥박이 75회, 80회 이런 수로 높아지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상 맥박에 가까운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말초 쪽으로 혈류 흐름이 개선이 되는데 환자분은 이 과정에서 혹시나 여기서 더 맥박이 빨라지면 제세동기가 작동을 할까봐 무서웠던 것이죠. 그 과정을 심장이 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고요. 이분은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는 페이스메이커가 평소 맥박을 딱 60회로 세팅이 되어 있던 분인데요. 이분 또한 섬유화의 패턴과 진행된 정도가 위에 맥박이 50회 정도 뛰었다는 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특발성 폐섬유증이 아니라
비특이성 간치성 폐렴 환자분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손톱이 굉장히 허연 편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노화가 오면 원래 이런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또래의 다른 분 손톱을 2명 정도 찍어 봤는데요, 이분들과 이분의 손톱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부분을 원장님이 말하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심장을 때릴까봐 무섭다고 호소했던 분은 맥박의 세팅 자체가 60회로 딱 고정이 되어 있던 악조건이었지만, 제가 이 질환의 진행 원리와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차분하게 잘 따라오셔서 경과도 좋게 흘러갔던 케이스였는데요. 오늘 동영상에서 이제 폐섬유증과 고지혈증에 관한 기사를 시작으로 섬액이 이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등을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언급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의사인 제가 특정한 고지혈증 약물을 폐섬유증 치료에 꼭 포함을 시켜야 한다 등의 홍보를 목적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것보다는 이 질환에 대한 바른 접근이 무엇일까에 대한 화두를 던져드리고 싶었던 거죠. 본원을 오시는 많은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저에게 단순히 이 병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서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대학병원에서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한 검사 등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본원에 오시는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희망하는 부분은 현재 증상의 경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질환의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저에게 부여된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처럼 단순히 약물을 처방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번에 오신 폐섬유증 환자분은 어디가 약점이고 어떻게 해야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상황이 비슷했던 2명의 환자가 어떤 사람은 진행을 더디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진행을 빨리 하네, 이런 경우를 보면서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진행 속도에 차이가 났을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커버해줘야 이 사람의 진행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걸 끊임없이 연구했겠죠. 늘 이 상황을 생각했던 것이겠죠.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런 고민과 경험에 따른 결과물임을 잘 이해해 주시고,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